진짜 그 핵 하면서 그 핵 때문에 못 살고 탈북 한다고 잡아다 죽이고 진짜 그래. 이런 광경을 보면서 이 핵에 대해서 이제는 진짜 환멸감을 느끼고 진짜 중얼해요. 북한 주민들한테 다 지금 이 가을에는 이제 자철이다 보니까 이제 잣을 뭐 매 집집마다 3kg씩, 그다음에 직장별로 5kg씩 이제 가재를 줬대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북한 주민들이 잣을 못 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 잣 대신 이제 그 돈을 키로당 자금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정말 핵폭탄이 터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도 있어요. 교수님, 이제 6차 핵실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느닷없이. 근데 5차랑은 확실히 다른 반응이더라고요. 다 모두가. 그렇죠. 일단 축구로 치면은 동안에는 동네 축구였는데 이제는 월드컵 축구. 그리고 이해가 골로- 싹 되네. 맞죠. 히로시마에서 터졌던 거에 히로시마에서 터졌던 거에 한 5배 아니었을까? 히로시마 원폭의 5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5개가 터진 거란 말이에요. 아하. 근데 그거는 굉장히 너무 짜게 본 거고요. 보통 KT라는 단위를 쓰잖아요. 킬로톤. 네, 킬로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1000톤이 이제 1KT 킬로톤이에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히로시마가 한 15KT였는데 이번에 터진 한 150, 그러니까 15만 톤. 15만 톤은 도저히 그 재래식 폭탄 가지고 할 수 없어요. 이건 원자 폭탄만 갖고 할 수 있는. 가늠을 못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태평양을 건너간다. 그리고 이제 뉴욕에 떨어진다. 뉴욕에 떨어지면은 건물들이 기본적으로 한 0.1초 만에 전부 풍지 확산. 와. 칠은 높고 떨어지고 아스팔트 그냥 전부 증발해 버리고 아스팔트가 증발해요? 증발하죠. 너무 뜨거우니까 온도가 1억 도란 말이에요. 1억 도면은 태양 표면이 6,000도예요. 중심이 2천만 도예요. 근데 그거의 5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도 뼈도 안 남겠네. 그냥 너무 무서워. 만약에 핵폭탄이 떨어졌다라고 예상을 한 영상입니다. 한 10km 반경 그 중심부는 전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10km지만 방사능 오염이나 낙진 문제로 하면은 100km, 200km, 그건 이제 시간이 가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이제 바람이 싣고 가는 거죠. 그다음에 혹시 그 버섯구름 아시잖아요. 이게 이제 흙을 갖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불볕이란 말이에요. 사막을 걸을 때 불볕 한 300배. 와. 화상으로는 3도 화상이면은 일주일이면 거의 다 사망하지. 그렇죠. 아 교수님 아까 수소폭탄이라고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 북중 접경 건물이 막 흔들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진이 났는데 근데 그 수소폭탄이랑 일반 핵이랑 달라요? 그 일단 난 게 우리 그 작년에 경주에서 굉장히 큰 지진이 났잖아요. 그거에 한 7배 내지 10배가 되는 지진이 난 거예요. 어휴. 그러니까 북중 접경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100km 조금 넘는데 그 아까 25층 건물이 30초 동안 흔들리고 서울에서 예민한 분들은 흔들거렸다고 해요. 근데 그건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수소탄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원자탄이 살짝 터져가지고 온도를 1억 도를 만들어주면은 그다음에 수소들이 이제 막 뭉치기 시작해요. 뭉치는 게 굉장히 사실은 터지는 것보다 힘이 더 세거든. 한 7배쯤 더 세요. 그게 터지면은 이제 그 전자기파가 나오고 그러면은 우리가 남조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북쪽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지금부터 벌써 북조선이잖아요. 원래 조선시대인데 우리는 대한민국 21세기. 근데 우리도 남조선이 될 수도 있다. 이제 그 리춘희 아나운서가 이야기한 다음번 만약에 7차 핵실험을 한다면은 헝게리가 아니고 태평양 상호일 것 같고 거기서 하면은 거기 밑에 있는 1000km 반경의 어선들, 군함들은 전부 마비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용산에서 떨어지면이라는 가정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목동까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한 10km 정도 되면은 그 안에 시청도 그렇고 용산도 그렇고 청와대 들어가지요, 경복궁 들어가지요, 영동 들어가죠. 이런 부분에 전부 사라지는데 거기다 바람의 문제는- 영향이 만약에 그렇죠. 적당히 부는 바람이 만약에 편서풍이나 뭐나 불었다가는 동쪽으로 가죠. 교수님 말씀대로 서울에서도 예민한 사람이 느낄 정도로 강했으면 북한 주민들은 더 강하게 느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그 핵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 대영당군에서 김 부장의 동상들이 막 흔들었대요. 흔들리고 그리고 이제 뭐 감자음이라든가 이 나달창고가 막 무너지는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이제 핵실험을 통해 가지고 경제는 더 어려워졌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매우 심각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그 핵실험을 통해 가지고 김치음이 전부 다 무너졌대요. 그러니까 개인집들이 김치음이 다 무너져가지고 다시 재보수하려게 되면 그럼 돈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돈을 좀 보내달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핵실험의 최고 피해는 북한이 본 거 아니에요? 이러면 지들끼리 자폭인데? 김치음이 무너졌다라고 얘기 나올 정도면 기본적으로 기초가 약한 일반 집들은 거의 뭐 피해를 많이 봤을 그러겠네요. 거라는 그러겠네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연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 8초간의 어떤 지진 때문에 그 여파로 집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심지어는 풍계리로부터 600km나 떨어져 있는 할빈시 같은 경우에도 거의 여파로 인해서 흔들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38 노스에서 9월 1일 날 위성 사진을 풍계리 쪽에 찍었고요. 네. 그리고 9월 3일 날 그 핵실험 이후에 4일 날 또 위성 사진을 찍었는데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은 5차 핵실험 하기 때까지는 아무런 지형의 변화가 없었는데 6차 핵실험 이후에 만탑산 그 상부가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대량으로 산사태가 이제 발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38로스에서 분석하기에는 아주 강력한 거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그 방송에서 그 핵실험 할 때마다 북한 방송 그 리춘희 아나운서 기쁘고 들떠져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실제 북한 주민들은 그 핵실험 할 때마다 실제 마음이 어때요? 이제 우리는 이제 핵실험 한번 하고서라는 주민들 모아놓고 강연을 꼭 해요. 몇 월 며칠 뭐 몇 시에 이제 핵실험을 이제 뭐 광명성 1호를 쌓을랬다 뭐 하면서 이제 나오는데 주민들이 사탕 하나를 못 먹고 못 살아도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넣자 하면서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이제 몇 년을 흘러서 국방비 때문에 우리 이제 저희들이 외화벌이라고요. 외화벌. 그래서 도토리 달리면 도토리 달라 산에 올라가서 어린이 할 거야. 중학교 아들 할 거 없이 다 도토리 들러내고 와서 땀이 핵폭탄이 됐네요. 네, 진짜 그 핵 하면서 그 핵 때문에 못 살고 탈북 한다고 잡아다 죽이고 진짜 그래. 이런 광경을 보면서 이 핵에 대해서 이제는 진짜 환멸감을 느끼고 진짜 중얼해요. 네, 지금 그 전 세계에서 지금 북한 수출을 완전 딱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핵 자금이 어디 나올 데 없으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다 지금 이 가을에는 이제 자철이다 보니까 이제 잣을 뭐 매 집집마다 3kg씩, 그다음에 직장별로 5kg씩 이제 가재를 줬대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북한 주민들이 잣을 못 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 잣 대신 이제 그 돈을 키로당 자금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정말 핵폭탄이 터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행군 때는 앉아서 굶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자기 생활력이 생겼기 때문에 장사를 해서 살다 보니까 먹고는 살겠대요. 맞아. 이 밭이라는 것만 없으면 산대요. 그렇지. 근데 내 돈으로 버는 거를 맞아. 나라에서 주는 건 개뿔도 없으면서 인민들이 뭐 이렇게 해서 살겠다고 뻗들어거리면 그걸 다 뺏어내는 거예요. 맞아. 안 되게 되면 계속 끌려가니까요. 맞아. 빙 뜯는구나. 그 꼴이 보기 싫어서 탈북한다고요. 맞아, 언니. 설민 씨는 어때요? 이 핵 얘기 들으니까. 핵폭탄이라는 거는 저 지금 오늘 처음 교수님한테서 핵이 이렇게 위력 이거를 북한 사람들 몰라요. 맞아. 아, 그냥 몰라요? 북한 사람들 몰라요. 인공지구위성 같은 이런 거를 쏴가지고 그걸로 뭐 경제 도움 준다. 처음엔 그렇게 시작됐거든요. 맞아. 사실 핵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오늘 처음 들어봤고 너무 놀랐는데 북한 사람들도 이렇게 무서운 거를 알면 어떻게 할까? 알면 정말 핵 개발을 이거 정말 장군님 따를까? 여기 앉은 분들 똑같을 거예요. 사실 북한이 핵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제사회로부터 자신들의 지위를 이제 확인받기 위한 것, 그리고 네. 체제를 이제 보존받기 위한 것이고요. 사실은 북한 같은 경우는 핵실험을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성공의 그것을 되게 강조를 하는데 그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감추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지금 길주에서 오신 분들 조사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핵실험을 하기 전에는 풍계리 그 지역에 송이버섯이 그렇게 많이 났대요. 근데 핵실험을 하면서부터 송이버섯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길주 풍계리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수도에서 물을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내려오는 안반수를 이제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먹으면서 생긴 병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선생님도 왜 아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 선생님이 알았다고 해도 이것이 핵실험 때문에 생긴 병입니다. 말하면 선생님은 끌려가는 거예요. 3대 멸종이지. 그리고 또 여기에 핵실험에 동원된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북한의 지도를 보면 이제 용반에서 풍계리 쪽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화성 16호 관리소가 있거든요. 이 관리소는 정치범들만 들어가는 수용소예요. 여기에 들어가면은 살아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만탑산이 붕괴됐을 때 한 50명에서 100명의 사람들이 보수 작업을 했다 그러는데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핵실험 그런 지역에 대해서 사회로 소문이 안 빠진 것은 이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피폭된 상태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밖으로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국제사회가 좀 더 초점을 또 맞춰야 되는 것은 핵실험으로 인한 피폭 대상자들의 인권도 우리가 좀 조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스스로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저도 저희 오빠가 한북도 아오지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건 50년을 거기서 살았었는데 그 아오지란데 오빠가 일한 데는 북한에서 한북도에서 물감 공장이라 한단 말입니다. 군수품 공장인데 그 공장에서 오빠가 원인 모르게 40년 동안 일한 오빠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거기서는 왜 돌아가셨나 하니까 귀신병이 왔다. 귀신병이라니까 원인은 몰랐단 말입니다. 근데 그 공장 자체가 제가 거기를 가봤단 말입니다. 그 군수품에 가봤는데 공장 자체가 몽땅 갱도 있고 겉에 외벽에는 김일성 연구실, 그다음에 그 운수직장, 사무실 이것밖에 없고 2중, 3중으로 된 보초막밖에 없습니다. 그 지하에서 40년 동안 일했는데 오빠가 아름에서 돌아가신 게 머리가 다 빠지고 이빨이 빠지고 원인도 모르게 지내 건장에는 오빠가 갑자기 돌아갔는데 그걸 지금 귀신병이라고 지금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민들 고통받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김정은은 핵에 집착을 하는 거죠? 결국 북핵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도 그 결과까지 가는 과정에서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목적이 가장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김일성 기자님. 왜 이렇게 핵에 집착할까요, 김정은? 대한민국 자유세계가 바라보는 북한 체제 보장, 그거는 추상적인 거예요. 북한 김일성 족속이 생각하는 체제 보장은 전혀 내용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핵을 개발하든 미사일을 개발해서 남조선을 갈아타고 앉아도 우리를 타치하지 말라. 우리가 무기 밀매하든 마약을 팔든 전 세계 돌아다니며 범죄 행위를 해도 타치하지 말라. 왜? 우리 체제는 원래 이런 체제니까 그걸 보장해달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네, 안 말이 되죠? 안 돼요. 북한이요, 핵을 개발하기 전에는 밥술은 먹고 살았어요. 맞아. 그 핵을 개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빌어먹을 자격까지 다 빼앗은 놈이 간놈이 김일성 족속이에요. 맞아요. 빌어먹는 것도. 빌어먹는 권리마저도 명언이. 그 공간마저도 뺏어버렸어요. 맞아요. 핵이 있어야 미국의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고 딱 보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를 망가뜨리는. 대한민국 먹겠다고 그래. 저 사람들은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대한민국을 먹는 걸로 딱 정하고 있어요. 국제사회 모든 우려의 원인 제공자는 북한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조금 좀 견해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핵을 가짐으로써 한반도에서 자기들의 영향권을 확대를 하려고 하거든요. 북한이 점령을 한다기보다는 너네 체제 너네가 살고 우리 체제 우리 살고 이렇게 우리가 영구 분단으로 가자. 그리고 나중에 다음 세대가 뭐 통일을 원하면 그때는 그때 가서 볼 일이다.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은이가 이렇게 지금 핵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건 것 같으니까 통일에 관심이 없어요. 이 정권은. 관심이 없고 영구 분단으로 감으로써 38선 이북선은 자기들이 아주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한 하나의 영토를 만들기 위한 전략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대리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은은 과연 이 국제관계라든가 핵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그래서 저는 일단 김정은도 알지 않을까요? 이 북한 이제 시민들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도 알고 그렇죠. 하고 더 잘 알지. 내가 지금 핵이라도 갖고 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누가 다른 나라에서 와서든 쿠데타든 내가 죽겠구나. 이거를 느끼니까 핵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저는. 야, 이거 그러니까 굉장히 점점 중요한 부분이에요. 포기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할 수 없는. 제 생각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급하게 안 해요. 맞아. 지금 계속 맞대응을 너무 빠르죠? 심하게 하잖아요. 이거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제가 있어요. 봤을 때 불면증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끊임없는 핵실험으로 많은 이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이 김정은. 과연 김정은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의 정신세계를 알면 좀 더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여기서 김정일과 김정은의 심리 상태 분석을 하신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와.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종석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김종석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대단한 분이십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예전에 남북 정상회담으로 북한에 방문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김정일의 성격을 분석한 보고서를 참고했다고 하는데 바로 그 보고서를 쓰신 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보고서를 쓰게 되셨나요? 제가 2000년에 그 행정대학원에서 논문을 썼습니다. 학위 논문을 썼는데 그 대통령의 리더십을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 청와대 정무실에서 이제 저한테 그 김정일 그 성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서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고서를 쓰게 됐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정보도 너무 없었고 뭔가는 예측하고 가서 만나야 되니까 그런 보고서가 필요했겠네요. 그 보고서를 보고 이제 DJ가 실제로 방북해서 김정일을 만나고 와서 청와대 그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제가 올린 보고서가 제일 정확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사실 이제 비공개로 올린 건데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김정일에 대한 평가가 이제 바뀌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뭐 다 알다시피 김정일이 미치광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근데 김정일이 굉장히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 긍정적인 면도 있고 굉장히 국제적인 정세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대화가 가능하고 그런 걸 이제 확인하고 와서 그 미국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한테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올브라이트도 그 이야기 듣고 가서 김정일 만나보니까 정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미국에서 김정일이 미치광이가 아니라 대단한 전략가라고 이제 평가가 바뀌게 됐습니다. 김정은의 성격을 분석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혹시 김정은을 직접 만나보신 겁니까? 그 제가 김정일을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2년 전에 이제 그 북핵 관련 그 담당 그 부서에서 저한테 김정은의 성격에 대해서 좀 분석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제가 김정은에 대해서 이제 분석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김정은을 분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격을 분석하는 건 꼭 만나서 얼굴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성격이에요. 그래서 성격은 그 융에 의하면 타고난 거로 보고 있거든요. 탈융. 예. 그 타고난 성격이 대개는 한 20세까지는 그냥 그대로 대개는 유지한다고 보고 있고 이제 그 이후에 살면서 조금씩 변화하는데 20세 이전에 어렸을 때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를 보면 이제 분석이 가능한 거죠. 어떤 걸 토대로 분석을 하셨나요? 김정은 분석은 제가 굉장히 도움이 된 책에 후지모토 겐지라고 김정일 요리사 했던 분이 이제 김정은에 대해서 쓴 책이 있는데 굉장히 그 김정은의 어렸을 때 생활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뭐 후지모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지만은 적어도 그 사람이 김정은이 후계자 되기 이전에 서방의 모든 나라에서는 김정남이 후계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후지모토만 김정은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책을 썼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대로 맞았잖아요.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한 뒤 28세의 나이로 북한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른 김정은. 그런 김정은을 어릴 때부터 지켜본 김정일의 전속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 그의 책에는 13년 동안 김정은의 어린 시절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온 일화들이 담겨 있다는데 그가 김정은을 처음 대면한 때는 1990년. 형 김정철과 구슬 게임을 하고 있던 9살 김정은. 김정은은 형 김정철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게임을 하다가 구슬을 놓치게 되는데 그 순간 김정철의 얼굴에 구슬을 던져버렸다고 한다. 어린 시절부터 공격적 성향이 강했던 김정은. 그 외에도 김정은은 둘째 형과 농구 시합을 즐겨했는데 시합이 끝나면 선수들을 모아놓고 좋았던 점과 잘못했던 점을 무섭게 지적했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잘못한 선수를 야단치고 난 뒤 후지모토에게 웃으며 물었던 것. 후지모토는 김정은이 화를 내면서도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있었다고 회상한다. 그가 남긴 기록을 통해 분석한 김정은은 과연 어떤 성격일까? 아무튼 보니까 이 김정은은 어렸을 때부터 하여간 보통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박사님은 과연 김정은 성격을 어떻게
읽으셨을까 궁금합니다. 예, 어떤 거예요? 김정은 성격은? 그래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봤을 때 융의 그 유형론에 의하면 외향적 사고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향적 그 사고 감각형의 그 특징을 이제 장점과 단점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추진력입니다. 그 되게 외향적 사고형들이 그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일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랍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성격이 강하고 호전적이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이 강하다는 것이 특징이고, 두 번째로는 감각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에 대해서 판단을 잘하고 현실에 적응 능력이 뛰어난 현실주의적인 그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굉장히 순발력이 뛰어나서 임기응변에 강한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 이제 그 단점으로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옳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독선에 흐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로는 굉장히 그 공격적인 성향, 호전적인 성격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굉장히 감각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충동적인 성향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외향적 감각형이 이제 리더로서 제일 좋은 성격이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사고형까지 간 건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그 좋은 성격으로 가장 그 바람직한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그 우리나라의 이제 보통 사람들은 김정은 하면은 미치광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도자로서 적합하다라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그럼 김정은을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해야 되느냐? 전제 조건이 우리는 자유주의, 김정은이 살아온 세계는 민주국가가 아니고 사실상의 왕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왕자로 태어나서 왕이 된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김정은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모든 게 이제 부정적이고 또 우리가 적대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나쁘게만 보잖아요. 근데 9살 때부터 그 김정일이 김정은을 후계자로 생각을 하고 키워줬고, 그러니까 김정은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아버지를 이어받아서, 그러니까 왕자로서 그 국가를 이어받고 자기가 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제왕학을 공부하면서 후계자 수업을 받은 거죠. 그러면 김정일이는 김정은이 어렸을 때부터 벌써 후계자로 찍은 거면은 그의 그 뭐 공격성이라든가 이렇게 지도자로서의 어떤 능력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도 그렇죠. 되네요. 예. 그러면 박사님이 보시기에 이 김정은이 왜 이렇게 핵에 집착을 하는지. 핵에 집착하는 이유는 뭐 지금 북한이 최빈국이잖아요. 뭐 국가로서 정말 존립조차도 위태로운 뭐 가진 것도 없는 그런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로서 지켜나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때 김일성이 생각한 게 핵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김정일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리비아의 카다피 대통령이 핵을 포기하고 죽었다. 그러니까 핵을 포기하면 난 죽는다. 그 생각에서 절대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이 나름대로의 그 논리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자기의 정책에 반영을 했죠. 그래서 핵, 경제, 경진 노선. 그러니까 핵과 경제를 같이 발전시켜서 국가를 이끌어가겠다. 그렇게 그 대외적으로 공포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핵을 통해서 자기는 국가를 살려보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아버지인 김정일하고 아들인 김정은의 성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김정은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은데 두 부자 간의 성격은 비교한다면 어때요? 예, 김정일은 내향적 감각형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 외향적 사고 감각형. 그래서 이제 내향적 감각형이기 때문에 김정일은 그 외적으로 이렇게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굉장히 외부 상황에 대해서 나에게 유익한 게 무엇인지 실리 위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칙이 없는 거예요. 그때 임기응변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찾아가니까. 근데 김정은은 스케일이 커요. 김정일보다. 그리고 그 추진력이 강하고 에너지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지금 그 핵 개발에 있어서도 김정일은 그 후방의 눈치를 봐가면서 조금씩 진행이 됐는데 김정은은 눈치도 안 보잖아요. 그냥 자기 어떤 그
마스터 플랜, 자기 플랜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 북한에서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을 그 3부자에 대해서 김영환 씨가 쓴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김일성은 사상적으로 북한을 이제 이끌어가려고 했는데 사상적으로만 이끌어가기에는 이제 뭐 경제 문제나 모든 것들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김정일이 그 사상의 어떤 문제를 실리 위주로 잘 넘겨서 무마시켰죠. 그리고 그 결국은 이제 그 자기에게로 그 부자 세습되는데 정적들을 제거하면서 김일성으로 끝날 수도 있는 그런 북한 사회를 그 뭐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정적들을 제거하고 자기가 그 부자 세습하는 데 있어서 그 기반을 다져놓고 그래서 북한 사회를 70년 가게 안정시켜 놓고 그리고 결국은 김정은에게 3대 세습까지 잘 넘어갈 수 있게 해놓은 것이 김정일인 것 같습니다. 김일성이는 무늬만 공산주의자지 봉건주의자인 거예요. 그러다니까 공산 지도자로 뚝 앉아가지고 자기가 왕성할 때 세습에 필요한 모든 체제를 기틀을 다 깔았어요. 그 체제를 자기가 왕성할 때 김정일한테 물려줬어요. 김정일이는 김일성이가 깔아놓은 모든 법적, 제도적, 문화적 그 넓은 틀의 디테일을 다 걷어온 거예요. 그걸 하자니까 외부하고 간섭할 시간도 없었어요. 김일성은 핵을 물려주고 김정일은 미사일까지 해서 김정은이한테 물려준 거예요. 김정은이는 국내상 체제로 놓고 봐서는 정리할 게 없는 거예요.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침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저 세계적인 지도자들을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 김정일과 비슷한 성격은 중국의 등소평, 미국의 빌 클린턴이 좀 그 굉장히 감각적인 면에서는 이제 비슷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김정은하고 제일 비슷한 거는 물론 조금 더 제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한 거에는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같은 게 붙었나 그냥. 박사님께서 이제 김정은과 트럼프의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유사성. 앞으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할 거예요. 김정은과 트럼프의 대립?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굉장히 그 감각적인 사람들이라 수싸움이 능해서 그 쉽게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사님, 트럼프와 김정은 뭐 이거 좀 비슷비슷한 것도 같고 좀 과격한 것도 같고 그런데 둘이 탕 하고 부딪히지는 않을까요? 물론 충동적인 성향이 있어서 두 사람이 부딪히지 않을까,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분들이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라 전쟁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로써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것 같고 김정은은 핵 개발을 계속 밀어붙여서 결국은 핵을 완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성격으로 봐서 일단 핵을 완성하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그 반응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자기가 어떤 협상안을 내놓을 것 같지는 않고 미국에서 어떠한 제안을 하는지를 기다렸다가 이제 협상에 응하는데 워낙에 북한이 협상의 고수라서 미국이 강대국이긴 하지만은 협상이 그렇게 만만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날카로운 칼을 갈고 지금 거의 다 만들었는데 그 칼자루를 잡고 있는 건지 칼끝을 잡고 있는 건지 참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다 보면. 제가 이제 아쉬운 게 만일에 김정일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그런 그 전략가인 거를 알았으면 핵을 개발을 저지했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그 외교가에서는 김정일을 국제사회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영변의 핵시설을 IAEA 위원을 불러서 공인을 해놓고 몰래 개발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정일 성격을 보면 그거 하고도 남을 성격이거든요. 근데 다들 했다고 믿었죠. 그렇죠. 그게 김정일 분석을 제대로 못했던 거죠. 단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죠. 상대를 우습게 보다가 큰 코 다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일이는 이미 우습게 봤다가
뒤통수 맞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학습 효과를 갖고 냉정하게 네. 어떤 편견을 버리고 김정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고 나서 참 많은 이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 굉장히 높아졌죠. 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대피 훈련부터 시작해서 정말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냐면 자기들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갔으니까. 자, 과연 요즘 인터넷상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핵실험 안전 때문에. 안전. 데니 씨. 대피소. 나도 그거 있더라니까, 대피소. 그런 거 궁금하죠? 예. 어떤 거를 하면 좀 안전할 것 같으세요? 땅을 파야 됩니다. 땅이요? 예. 옛날에 저희 초등학교 때만 해도 반공을 하는 게 학교 옆에 산에 야산에 반공을 했었는데 요즘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없습니다. 있대요. 예전에 비해서. 근데 있는 산이 많이 없어졌으니까. 실질적으로 그거로 대피하거나 그러지는 그러니까 연평도나 이부고도나 이런 데는 진짜로 방공호 대피 훈련을 해요. 사이렌 울리면 다 대피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개인 방공호. 가족 단위에 위급할 때 그래서 제가 읽은 것 중에 일본에서 지금 마당에다가 개인 방공호 시설을 하는 게 그거라니까. 요새 또 뭐 네.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안에다가 북한하고 식량 비슷하다. 뭐 이주일치 그래서 저도 그거 한번 알아보고 있어요. 저는 SNS에서 봤는데요. 침대예요. 자고 있는 침대인데 지진이라든가 뭐가 좀 센서가 작동하면은 이게 벙커로 바뀌는 거예요. 와, 대박. 사람이 안으로 쏙 들어가요. 그 안에 아니, 혼자만 살라고. 안에 대박이다. 애들은 어떻게 애들은? 그게 다 침대 그런 애들 침대에 침대도 재우면 바꿔줘야죠. 그러니까 지진 예방이네요. 어떻게 나와? 이게 들어가면 안에 물이랑 식량이랑 메탈치가 다 들어가 있고 근데 제가 그런 보는 침대가 거는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대피소들이 많대요. 근데 우리가 그 대피소가 사실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뭐 일이 터졌을 그렇지 때 중요하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게 가장 지금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바로 요즘 가장 화제가 되는 것. 각종 재난재해를 대비한 비상식량 및 준비물을 싼 가방인 생존배낭입니다. 생존배낭 들어보셨나요? 생존배낭 알아요? 생존배낭이 생소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이만갑에서 생존배낭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이분은요, 대한민국의 생존배낭의 개념을 알린 도시재난 생존 전문가 우승엽 소장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승현입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구체적으로. 네. 제가 90년대 어떤 각종 사고나 재난을 지켜보면서 어떤 대처법이나 매뉴얼이 있을까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결국은 제가 직접 이런저런 실험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비상시에 이제 수도가 끊길 수가 있는데 만약 오염된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약간 오래된 물도 그러니까 생수 같은 거 한 2년이 유통기한이잖아요. 근데 한 생수가 유통기한이 있어요? 예,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는데 제가 이제 한 5년, 6년 지나갖고 이제 마셔보기도 하고. 어디서 구해요? 어디서 구해요, 그럼? 제가 직접 사다가 제 이제 창고에다 쌓아놔요. 아니 무슨 와인도 아니고 기다렸다가 마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전혀 이제 문제가 없었고 네. 또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재난방지청, 미국 같은 경우 페마라고 하는데 비상시에 아무런 정수 장비가 없을 때 네. 락스를 이제 정확한 비율로 물 1리터에 4방울을 떨어뜨려서 이제 30분을 두면은 정수가 돼요, 살균이 돼요. 그런 방법들 알려주는데 소금 같은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직접 타서 마셔보기도 하고 부탄가스 같은 경우도 오래 두면은 이제 가스가 새지 않을까 싶어서 진짜 제가 그것도 타서 5년 동안 이제 재워놓고 나중에 무게를 오랜 시간 측정을 해서 연구하셨구나. 이제 아, 저 형 집요한 분이야. 정말 대단하신데요? 궁금한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없어요. 해보는 거죠. 핵이 터지면요. 저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대피만 잘하면은 생존 확률을 꽤 올릴 수가 있어요. 지하로 대피를 하시면은 특히 이제 깊게 2층, 3층으로 대피를 하시면은 꽤 높은 확률로 사실 수가 있어요. 정부의 안전 앱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 설치를 하면은 주위에 어떤 대피할 곳이나 어떤 방공호 그런 것들을 쉽게 이제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잠깐 지금 지하로 대피하라 그랬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아파트 지하로 간단 말이에요. 그 건물이나 아파트 자체가 무너지면 거기 갇히는 거 아닙니까? 철근 콘크리트 건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꽤 튼튼해요. 그래서 어떤 뭐 포탄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구멍만 조금 이제 뚫을 정도가 되고. 대피를 하더라도 중요한 게 그냥 몸만 가면은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대부분 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보통 일반 건물의 지하 시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물도 없지, 식량도 없지, 또 뭐 옷 같은 것도 없지, 또 화장실 시설도 없기 때문에 버티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존 배낭을 이제 미리 준비했다가 그걸 빨리 메고서 이제 탈출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자고 있는 거야 이제. 실제 상황이야 이제. 자고 있어요. 자, 사이렌이 울렸어요. 사이렌 비상등이 깜빡이고 있고요. 30초 안에 빨리 써야 돼요. 빨리 지금. 어떻게 안 돼? 뭐야 반차를 챙기는 거야? 커피랑? 저게 뭐예요? 화장품 아니야? 진짜. 뭐야? 그거 거 밥그릇을 먹을 챙겨 거 왜? 챙겨야지. 이불을. 자, 빨리 대피하세요. 빨리 빨리, 빨리. 지진이 일어나. 너무 여기가 빨리 대피하세요, 빨리. 자, 다음은 우리 데니 씨가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들었는지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잠시 대기하시고. 수많은 소개팅을 하고 피곤해 지쳐 집에 온 데니. 데니는 잠에 들려는 순간 위기 상황을 맞게 됩니다. 울렸어요, 사이렌. 오! 여기 너무야. 좋았어. 역시. 그러니까. 오. 냉장고를 물. 열고 빨리. 물 2개. 어떻게 빨리. 뭘까요? 뭔가를 막 넣어요. 일단은 난 넣고 봅니다. 언뜻 보면 도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5, 4, 3, 2. 야, 진짜. 와, 역시. 여기 너무 잘해요. 어때요, 기분이 지금? 나 살았어? 살았어. 축하해. 자, 지금부터 두 분이 꾸린 생존 배낭으로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를 한번 받아보고요. 우리 소장님께서 잘한 것은 great, 좀 별로 잘 못했다, 스티피.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우리 오키 씨를 위해서도 챙겼습니다. 좋아요. 이게 오키네 집이었어요. 아니, 그냥 오키네 집이 아니면 이게 있을 수가 없거든. 그냥 오키를 위해서 이걸 좀 챙겼어요. 챙겨줬구나. 예. 지금 오키 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제 하나하나 좀 봐주세요. 이불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불 필요합니까? 사실은 필요하긴 한데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렇죠. 이건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불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불은 아웃. 오키 씨 뭘 넣으셨어요? 자, 가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게 많네요. 자. 소중한 게 많네요. 자. 빵이요? 그건 좋다. 먹어야 돼. 죄송합니다. 이게 이분은 이것만 나오면 끝이라고. 이것만 나오면 무슨 여자니까. 새 지내러 왔어? 이건 뭐예요? 소금, 설탕. 소금 설탕은 왜 넣으셨어요? 소금 설탕은 괜찮은 거. 이게 다 소금 설탕 왜 넣은 거예요? 설탕은 굶었을 때, 배고플 때 설탕 물 풀어 먹어요. 물은 어디 있어요? 사요? 아니요, 산에 가면 물 쓰잖아요. 하늘 가실 거예요 지금? 하늘? 그럼 이거는 왜 챙기신 거예요? 보로샘을 물 떠야 되니까. 먹으려고. 네, 그리고 밥도 해 먹고 식량 구해야죠. 밥은요? 쌀이 없는데. 구해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릇 같은 경우 사실은 되게 이제 무겁고 깨지가 쉽기 때문에 아직 안 좋아요. 근데 이런 이제 초코바나 초코빵 같은 경우는 열량 보충이라는 면에서는 되게 이제 좋아요. 또 제가 이걸 이제 놀랐는데 소금과 설탕도 재난 생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말하신 대로 어떤 칼로리 보충도 되지만은
비상시에 어떤 오염된 물을 마시면 설사가 나고 배탈이 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응급 조치제 ORS 용액이라고 하는데 물 1리터에다가 이제 소금 반 스푼, 설탕 4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면 이게 이제 마시면은 바로 이제 어떤 체력 보충이 되고 되게 좋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레이십니까? 스투피십니까? 혹시 제가 어쩔 수 없이 스투피. 딥? 조금 부족합니다. 네. 예. 자, 다음은 데니아 씨 걸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져서. 아니, 아까 이분은 물을 굉장히 네, 저 중요하게 제일 먼저 챙긴 게 물이었어요. 아, 여자친구가 설탕을 챙겼으니까 자기가 물을 챙겼구나. 아. 와. 물 2개. 뭐 캔, 이제 식량 많이 챙겼고요. 네. 그다음 캔, 잘 챙겼네. 잘 챙겼다. 야, 이제 열량 보충하려고 멋지겠다. 초코바 이것도 많이 네. 챙겼고요. 그냥 사탕하고. 손에 잡히는 대로 이제 챙겼고. 펜네터 같은 거 안 챙겼네요. 아, 펠레터를 여자친구 집에는 없어서요. 아, 예. 아, 그리고 이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이거 이제 어두울 때 전기 끊겨면 모두 여자친구 얼굴 봐야 되니까. 아, 그치. 그리고 아, 이게 소리나기. 와, 진짜 여기다. 옷이 바짝 왠지 차렸네요. 브레이시 나올 것 그렇죠. 같은데? 이제 비상 사태가 예, 발생했을 때 맞아요. 호르라를 챙겼고, 아, 그다음에 이제 오키 씨를 위해서 예. 제가 이거 뭐? 챙겼습니다. 뭐예요? 등기 권리증. 요거 놓고 왔더라고 우리 오키 씨가 권리자 오키. 이거 아파트 요거 등기. 집문서 갖고 온 거야? 네네네. 아,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찾을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쪽으로 오셔서. 자, 과연 데니 씨는 어떤 판단을 받을까요? 소장님, 들어주세요. 그래. 브레이. 그래. 100점입니다. 어떠세요? 생존 배낭을 이제 싸실 때 딱 3가지만 이제 생각을 하셨고 싸시면 돼요. 일단은 사람 먹고 마셔야 되기 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물과 이런 이제 칼로리 같은 보충할 수 있는 먹을 것들 또 참치캔 같은 것도 좋고요. 프레시도 좋고 또 호루라기를 챙기셨죠.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건물이 붕괴가 됐을 때 막 이제 겁이 나고 비명을 외치면 절대 안 됩니다. 체력이 이제 금방 바닥나고 또 이제 목에 또 분진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대신 그때는 이런 호루라기가 있으면 이제 호루라기 분다던가 아니면 어떤 주위에 파이프가 있으면 파이프를 때려갖고 이렇게 이제 신호를 보내고. 네. 자, 흠을 좀 하나 잡아주세요. 흠. 요거 아쉽다. 이 컵라면이 사실은 먹기엔 좋아도 비상용품으로는 이제 좋지가 않아요. 왜요? 요걸 먹으려면 일단 물이 많이 필요하고 연료도 많이 필요해요. 또 끓여야 유통기한이 6개월 이하로 되게 짧아요. 하지만 요거 대신 어떤 소면, 국수 그런 것들은 유통기한 기본 2년이고 따뜻한 물이나 어떤 끓으면 살짝만 데쳐도 이게 이제 불려서 쉽게 먹을 수가 여러 있어요. 명이서. 저 죄송한데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치. 실제로 아파트나 이런 곳에 화재가 났을 때 어르신들이 많이 챙기는 게 통장 챙기거나 집무서 챙기고 이런 경우 많거든요. 서류 같은 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서류뿐만 아니라 어떤 가족의 사진들, 애완견의 사진 같은 것도 그런 것들 미리 챙겨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소장님, 근데 사진은 인정하겠는데 요즘에 옛날이 아니라 요즘은 나라에서 다 뭐 저런 거 다 돼 있잖아요. 동사무소에 다 돼 있지 않나요? 네. 요즘 전산으로 어떤 은행뿐만 아니라 다 모든 기록들이 전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수도권에 거의 대부분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큰 지진이나 어떤 공격에 쉽게 파괴가 될 수가 있고 또 당분간은 전기나 통신이 끊기면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따로 출력을 해놓거나 어떤 USB나 그렇게 이제 따로 이제 복사를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하죠. 평가의 이유를 더욱더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100점짜리 생존 배낭을 직접 싸우셨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너무 적게 작아. 들었네요. 심지어는 가방은 작은데 요만큼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저는 막 꽉꽉 찬 걸 줄 알았는데. 나 진짜 무거웠거든 이거. 일단은 제가 아무 가정에서 이제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왔어요. 일단 제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되게 중요하다. 예. 그리고 이제 구급 약통.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다 들어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이거 좋아하세요? 요거 이제 시리얼인데 시리얼이요? 이것도 이제 비상 식량으로 좋은 이유가 건조 식량이라 할 수가 있고 모든 영양소 골고루 돼 있어요. 비타민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먹을 수가 있고. 시리얼.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양초 같은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것들 필요한데. 아니 왜 결혼기념일날? 근데 양초 쓰는 거 아니에요? 길다란 거는 쓰러져 화재가 날 수가 있어요. 또 부러지거나 이게 이제 더우면 이제 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이제 티라이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화재 위험도 없고 또 여러 개 밝히면 더 환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어떤 호루라기, 호가가 이제 선택하신 거죠. 좋다. 또 나침반. 멀티툴, 나침반 같은 경우는 나침반 필요하겠어요. 예. 휴대전화 어차피 못 쓰게 되면
방향 잡아야 됩니다. 나침반. 자, 또 이제 후레쉬를 챙겼는데 저도 이제 후레쉬 중요한 거. 예. 그 다음에는 이런 라디오 같은 거. 대신 이제 건전지를 빼서 보관을 하셔야 어떤 방전이나 EMP에서 이제 보관할 수가 있어요. EMP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자제품에 관련된 거에 전압으로 상처를 주기 때문에 꺼놓은 건 괜찮아요? 건전지를 빼놓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예. 훨씬 이제 안전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지하에서는 그 AM 수신이 잘 안 되는데요. 재난 대비용으로는 이제 단파 라디오 같은 경우를 많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또 중국이나 일본 외국에 있는 라디오 이제 정보를 뉴스를 들을 수가 있어요. 네. 그건 뭐 다음에는 왕라이터? 네, 왕라이터. 불을 피우거나 밝히거나 왕라이터가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만 여름이라도 야외에서는 춥고 또 저체온증이 걸릴 수가 있는데 체온을 보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모자나 바람막이 자켓이나 우비 같은 것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머리만 잘 관리해도요. 머리 한 2도 정도 체온 한 2, 3도 정도를 예. 손실을 막을 수 보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좋네요. 예. 또 이제 참치캔. 근데 중요한 차이점이 이렇게 참치캔이라 하더라도 양념 참치는 유통기한이 짧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알루미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되게 짧아요. 네. 제대로 된 깡통으로 된 거. 예, 그렇죠. 캔으로 된 거. 또 이 페트병 물을 이제 보관하면 좋은 게 물을 다 마시고 깨끗한 그릇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반으로 이제 잘라주면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제 모서리로 이제 잘라주면은 오목한 이제 숟가락 같은 경우 이런 방법들을 알고 있으면은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10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왔는데 급하게 챙기시느라고 되게 이제 좀 약간 허둥대갖고 많이 못 챙겼는데 그래서 생존 배낭은 미리 시간 있을 때 챙겨 주셔야 되고 또 욕심을 내갖고 많이 이제 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최대한 이제 가볍고 작게. 근데 사실 아까 저는 이걸 알면서 한 거지만 되게 정신이 없었는데 진짜 실제 상황이면 더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제 여동생이 일본에서 한 8년 살았는데 대강의 가방을 현관에다 둔대요. 그래서 예. 1차 때 한번 이제 피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짐 필요한 거 다시 정리하고 현관에 다시 넣었다가 다시 대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원으로 나갔다고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생존 배낭 같은 것들을 정부나 지자체들이 많이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후레쉬라든지 라디오 같은 경우는 건전지보다는 그 자가 발전되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게 훨씬 더 좋죠. 그런 거 비싸지 않아, 그런 거? 오래되면은 이제 터지고 하니까. 아니 근데 좀 비싼 게 좋은 건가요? 그것도 그 나름대로 어떤 역할이 있긴 있어요. 근데 집안에 있는 것들은 별 돈이 안 들고 가비 시작할 수 있는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 나중에 어떤 생존 능력이 올라갔다 싶으면은 고가의 어떤 생존 배낭을 살 수도 있겠죠. 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거는요. 이게 뭡니까? 이제 초고가 생존 배낭이라고 이제 팔리고 있죠. 소개까지 다 채워서 파는 거예요? 와. 이렇게 이제 세트로 해갖고 그렇게 해서 세트로 팔아요? 네. 예. 되겠다. 안전 모자. 안전모도 있고 고글도 있고 방독면도 마스크도 있네. 있고, 가스 또 반압도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어떤 침낭이나 어떤 텐트까지 이제 풀세트로 이렇게 이제 팔기도 하죠. 뭐 남한, 일본도 그렇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북한도 있을 것 같거든요. 송주거 어머니, 북한도 이런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북한도 전쟁 준비에 대처한다고 소리 집집마다 비상용품 배낭만은 딱 벽에다 다 걸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송주 어머니가 북한의 생존 배낭을 또 준비하셨다고 네. 소개해 주시죠. 자 2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뭡니까? 네, 이거 인민군대 비상용품. 군인요? 네, 뭐가 들어있어요? 군인들이 딱 갖춰야 할 게 들어가 있어요. 야 이거 예술이다. 이게 군인들이 갖춰야 할 거예요? 네. 세습비는 이런 게? 네, 전쟁 시에? 자기 개별적으로 딱 착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선물 이게. 세트 같아. 쌀이나무 왜 필요해요? 쌀이나무. 땔감이에요. 땔감인데 왜 쌀이나무를 이 비상용품에 넣냐면 연기가 나잖아요. 그리고 불담이 세요. 군대들은 위치가 탈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쌀이나무도 준비합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정치 상황 너트하고 이거는 생활청화 너트예요. 이거 꼭 필요한 거면 네. 지금 전쟁 중에 이렇게 대피인데. 네, 근데 이거는 비상용품에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이해를 쉽게 하시라고 여기에다 이렇게 같이 담아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 쌀 미대라고 하는데 쌀이에요. 쌀을 이런 거군요. 원래는 이제 비상서집이 일어나면은 배낭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군대에서 사실은 연구하다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자, 주민들 거 보고 싶어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인민들이 만드는 집집마다 매달아놓은 그 비상용 배낭 북한 거 그대로 지금 재난을 했는데 주민요? 이 이건 배낭인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건? 그거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거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어디? 이거 정성함. 어디 홍대 다니세요? 김일성 부자들 초성화리는 정성함. 이거 없으면
우리는 절이 없습니다. 아니 이거 이걸 들고 다녀야 돼요? 네, 다른 거 못 깨는데 이것만은 딱 들고 아니 가요. 화실 다니는 분도 아니고 이걸 여기다 사진을 김일성 부자 사진을 넣어야 된다고요? 네, 였습니다. 지금 거기다 딱. 그다음에 이거 배낭에다가 이 흰 거 구물을 챈 거는 미국 놈 비행기하고 남조선 게리들이 폭격 사격에 이거 대비한다 여기다 불을 꼽는단 말입니다. 아, 거기다. 네, 불을 꼽아서 이렇게 맹세. 위장? 위장망이 있거든요. 세상 이거 실로에서 위장망을 해낸다고? 네, 이렇게 뭐 딱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최고다. 쟁개비 빨리 밥 끓여 먹을 수 있는 거. 쟁개비. 빨리 끓을 수 있는 거. 이게 그다음에 가정에서 진짜 준비하는 거죠? 네, 이건 딱 이렇게? 이민들 형 담요. 이건 쌀 우리도 비싼 거. 아니 쌀을 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거야? 다 의미가 있어요. 네, 간편하잖아요. 부피가 작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괜찮네. 자. 잘 썼다. 미숫가루, 소금, 된장, 고춧가루 이건 뭐예요? 나무 이제 불사시게. 의약품. 그 옆에는 세면 떡. 세면 네. 너무 잘 썼다.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고춧가루는 왜 필요해요? 이 고춧가루 아닙니다. 이거는 고추 폭탄이란 거 있습니다. 고춧가루 폭탄.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거. 그래 이 고춧가루에다가 모래를 연깁니다. 앞에 적이 나타나면 얼굴에다 뿌리면 눈에 하면 아래서 못 띄지 않습니까? 아까 주민들은 무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무기거든요, 이게. 아, 그러면 된장은 뭐예요, 된장? 된장은 아니 된장은 이거 사실은 잘 하지 못해. 이 된장입니다. 마른 된장입니다. 장을 말려서 맞아. 변하지 않게 몇 년 놔줘도 변하지 않게. 이거 이렇게 그냥 끓여 먹으려고 백대장. 하는 거예요? 네. 국 끓여 먹을 거? 네, 유사시에 딱 먹을 수 있게.